구글, 플라톤과 구글, 아주 흥미로운 주제였었죠. 오늘은 크게 두 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관, 이 책의 전체 주제였죠. 인생, 살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건 어떨까요? 사람살이라고 말을 바꿔볼게요. 사람살이, 하루살이, 여자살이, 남자살이, 교수살이, 학생살이, 살이가 있죠. 삶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패턴, 이것을 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치 있는, 가치란 말이 좀 어렵긴 해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은 있어요. 가치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값이다. 값이라는 것은 갚아주는 것이다. 부모님께 여러분은 얼마를 지금 갚아주시고 계신가요? 부모님이 받은 만큼 여러분이 되돌려준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했다면은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갚아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보통 부모에게는 갚을 길이 없어서 우리말로는 안갚음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히읗이 붙어 있어요. 원래는 지금은 떨어져 나갔지만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마음으로나 고맙습니다라는 말 정도를 통해서 갚을 수 있는 것,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값이 안갚음입니다. 이렇게 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 10,000원짜리 가져가면은 물건 10,000원짜리를 얻잖아요. 이게 값이에요.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낄 수 있는 거, 이게 값이죠. 그러니까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값이네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거저 받은 것에 대한 이제 되돌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값입니다. 사람마다 그 값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리베카의 기본 이 글의 목적은 살만한 인생의 값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러면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살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겠네요. 이런 사람살이의 문제를 두 측면에서 다루고자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를 대표했던 플라톤, 그리고 현재 21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구글, 이 두 개의 마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영역에서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보다 나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에로스 문제를 다룰 겁니다. 에로스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말인데 신화도 있습니다. 에로스 신화. 그 화살을 들고 있죠. 벌거벗은 어린아이 모습 날개 달려 있고 그런 에로스 신화를 가지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변화하죠. 사랑의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바 그것이 바로 나의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사람살이의 값이라는 거하고 에로스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라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355쪽에 결국 그 리베카는 서양 철학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양의 두 인생관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고대 그리스적 세계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스, 유대의 기독교적 세계를 얘기하고 있죠. 먼저 이제 그 그리스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개의 짧은 경구를 얘기합니다. 아폴론 그 신전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던 두 경구, 글귀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는 메덴 아간, 무슨 일이든 도를 넘지 말라고 번역을 했는데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를 넘지 말라는 말은 지나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 그노시스 학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노시스는 이제 알물, 믿음보다는 알물 강조했던 학파입니다. 그노시스, 세 아우톤. 이 아우톤이라는 말은 오토바이올로지, 오토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라는 뜻이죠. 너 스스로를 알라. 우리 이제 가끔 코미디에서 이런 말도 나왔었어. 네 꼬라지를 알라. 네 꼴을 알라는 거죠. 네 모습, 생김새, 너의 너다움, 네 분수 이런 걸 알라는 거죠. 잡았어요? 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네요. 분수 또는 올바름입니다. 분수를 알아라. 이때 말한 분수는 나누어진 수를 말하는 건데요. 하늘이 준 거예요. 여자는 하늘이 여자에게 여자의 값을 줬고 남자는 하늘이 남자의 값을 줬다는 것인데 천명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소명 또는 사명, 하늘이 무엇인가 생명체에게 어떻게 살도록 명했다는 거야. 명이라는 건 우리식으로 콜 불렀다는 거죠. 왜 불렀냐면 야 이런 것 좀 해. 심부름 시킬 때 그러잖아요. 해리야 그러면은 네 그럼 야 이것 좀 해라. 요거죠. 부름이라는 하늘에 뭔가 부름이 있었고 그래서 태어난 것이고 그 부름을 깨어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못 들으면 이제 야만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었고요. 그걸 듣고 하나의 이제 그 갈고 닦는 과정, 그것이 이제 도죠, 그죠, 도. 이런 사람이 마땅히 갈고 닦아야 할 길을 닦아서 그 길을 가면 운명 또는 명덕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 모두 동일한 사상이에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지나치지 말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용이네요. 중용은 우리말로는 알맞춤 하기입니다. 공부할 때 요즘 우리 큰딸이 5시에 자요. 걱정이 많죠. 저러다 쓰러지지 않을까. 그 돌을 지나친 거죠. 그죠? 지나쳤어요.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뭐 시켜서 하는 건 아니니까 막 즐거워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 그만큼 이제 열의에 불타고 그러는 것인데 알맞춤이라는 거는 딱 어떤 산술적인 중간을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시간이 없을 때는 빠르게, 시간이 있을 때는 느긋하게 즐기면서 등등 그 때마다 때에 알맞춤 행동하는 것, 이것이 중용이다. 우리가 이제 이제 집착이란 말을 보통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집은 뒤에 목적어가 중입니다. 집중이에요, 집중. 야, 집중해! 그러는 거는 포커싱이라는 말이 아니야. 집중이라는 것은 때에 알맞게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건 조금 다르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집중은 포커싱, 어떤 초점에 주의 산만한 것들을 없애고 한 곳에 너의 정신을 모으라는 뜻으로 이해하지만은 포커싱은 원래 집중은 때에 알맞도록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말라는 거야.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전통을 이해하면 좀 더 이렇게 폭넓은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지 말라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이나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중용이나 똑같은 거네. 고대 그리스 사회도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고 지나치면 인간도 싫어하지만 누가 또 결정적으로 싫어합니까? 네, 신들이 싫어해가지고 신들이 싫어하면 인간에게 불행이 온다는 거야. 불행을 피하고 싶으냐? 그러면 히브리스, 지나친 삶을 살지 말라 이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겸손하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공자님은 겸손하게 살라고 가르쳤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렇게 겸손하게 살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죠. 대신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들 다 잘나가지고 주제 파악들을 못하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꼬라지를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네 스스로를 알아라 이거죠. 그래서 노예면 노예답게, 자유시민이면 자유시민답게, 아르콘 정치 지도자면은 정치 지도자답게 행동하고 책임을 지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삶의 일종의 지표로 삼아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인생관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자, 357쪽으로 가면 두 번째 단락에 자, 그리스 사회에는 이제 그 지나친 행동, 히브리스라고 말하는 자만, 또는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오만이라고도 많이, 오만과 편견, 오만이라고도 번역을 많이 했었는데요. 둘 다 비슷한 뜻입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오만이죠. 그랬을 때 이제 과연 이것을 그리스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통제를 했을까? 두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종교. 그리스 사회는 다신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 신화라고 말하는 미토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제의, 정말 신앙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신화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제의였고 숭배의 대상이었고 믿음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프토노스, 우리 강샘, 시샘 또는 질투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죠. 한자로 질투. 여자의 질투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질투인데요. 강샘, 시샘, 봄이 이제 오면은 겨울이 시샘하죠. 사람들이 봄을 반기니까. 그래가지고 꽃샘추위가 온다. 난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강샘이고 시샘입니다. 이게 이제 프토노스가 이제 그렇게 인간이 잘 되면, 영웅으로 칭송받으면 싫어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네메시스이네요. 신이 내리는 천벌, 복수입니다. 네메시스 복수, 이제 그 우리 토인비, 아놀드 토인비가 써서 유명해진 말이죠. 미메시스, 네메시스 이렇게 구분해 썼는데요. 미메시스는 닮아 나가기, 네메시스는 이제 복수 또는 이제 안갚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신이 내리는 벌. 그러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인생관은 첫 번째는 지나치지 말라. 어떤 경우든 지나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네요. 이런 다신교 안에 물에 가서는 포세이돈을 두려워해야 되고, 이 두려움의 신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그 신 앞에서 경건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면 안 되고, 또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겠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드러내고 오만하면 결국 사람들이 도편추방 쫓아내잖아요. 권력을 휘두르면 결국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은 지나치지 말라. 두 번째는 지나치지 말라라는 이 한의 교훈을 실천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스스로 자기 분수, 올바름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올바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성이라는 또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제 사람 이야기를 헤로스트라토스라는 어디죠? 아르테미스 신전에 불을 지른 사람. 재미있어요. 어쨌든 유명해지고 싶은 거죠. 노토리어스 포. 어쨌든 유명해지기 위해서 뭐 합니까?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천인공노할 놈이라고 생각하겠죠. 죽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아르테미스 신전에 불을 질렀다는 그 이름만은 영원히 이제 남아있게 돼서 클레오스, 명성, 노래로 기릴 만큼 뛰어난 명예를 얻게, 이거 악명이라고 해야겠네요. 악명을 떨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거죠. 이거는 바로 이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58쪽의 마지막 단락에 오니까 클레오스라고 말했던 이렇게 비범한 인생을 살도록 영웅다운 인생 두 명을 꼽았었죠. 그죠? 하나는 아킬레우스, 또 하나는 알키비아데스를 꼽았습니다. 이 두 명의 비범한 제멋대로인 영웅, 이런 삶이 칭송을 받았었어요. 그죠? 또 호메로스를 통해 가지고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막 읽고 외우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영웅다운 삶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클레오스를 위해서라면은 목숨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던 사람들. 그런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를 폴리스에 대한 에로스로 바꿨다고 그랬죠. 폴리스에 대한 사랑, 공동체에 대한 사랑, 공동체에 대한
헌신 이것을 바꿨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인생관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인생관에는 내적인 모순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위대함, 개인의 영웅다움을 추구하라, 배트맨이 되라 라는 게 하나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공동체의 법을 지켜라. 공동체를 위해서 너 자신의 명예를 죽이고 희생하라. 이 두 가지 충돌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The Great Debater라는 영화에 보면은 요 마지막 장면에,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게 나옵니다.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데 Civil Disobedience,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하고 법을 지키는 것 사이 어떤 게 더 정의로운 걸까요? 예를 들어서 법의 문제네. 그러니까 어떤 법이 정의로우면 그 법이 정의로울 때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겠죠. 근데 법은 정의로운데 그 법이 적용이 안 되면, 법은 정의로운 법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안 지킬 땐 그 법을 따라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거 다른 문제죠. 법 자체가 정의로우냐 아니냐도 문제고, 비록 정의로운 법이 있을지라도 사회적으로 그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정의롭지 못한 법이 있어서 그 법을 안 지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했을 때 그 사람 처벌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의로운 법은 있는데 그 법이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똑같은 행동, 시민 불복종, 간디를 예를 들었습니다. 간디가 이제 그 영국 법을 지키지 않고 이런 시민 불복종 운동을 했죠. 우리 3.1 운동으로 오면 더 좋습니다. 일본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 독립을 외쳐서 해방을 외쳤어요. 그래서 총으로 쏴서 죽였고 몽둥이로 때려 감옥에 가뒀죠. 그래도 비폭력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이게 시민 불복종인 거죠. 지금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공권력에 대항하는, 저항하는,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랬을 경우 우리 도대체 이러한 모순 또는 갈등, 충돌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올바른 인생을 사는 걸까? 이런 문제죠. 자, 359쪽으로 오면 세 번째 단락에 당시 고대 그리스 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못 줬다는 겁니다.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아테네인들이 믿었던 올림포스의 신들은 도덕적이지가 않아.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지멋대로고. 그러니까 지금 고대 아테네, 폴리스 아테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신들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재원 교수 같은 경우는 고대 그리스인들은 정치를 발명해야만 됐다. 신들이 안 줬으니까. 신들이 그걸 줬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스스로 발명해야만 됐던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발견을 해야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 인생관을 좀 더 고대 그리스인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인생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360쪽 마지막 단락에 오시면 밑에 두 번째 줄 이런 표현이 멋있게 나와 있어요. 인간은 사람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사람은 궁극적으로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존재다.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 이 모든 삶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기독교로는 안 그렇겠죠, 그죠? 이건 고대 그리스 신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인생관에 대한 정답을 못 줬을 때, 그럼 신들은 뭐 했습니까? 공포의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신이시여 제발 내게 다가오지 마소서. 신이 오는 건 날 벌주러 오는 거니까. 또는 이제 신탁을 통해서, 그죠? 무녀들의 이런 해석을 통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신들은 모든 길을 알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신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말하자면 우연적인 거예요. 신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어떤 필연적이거나 숙고의 결과가 아니고 그냥 우연한 조언들이었던 것이죠. 이걸로 가지고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서 361쪽 그 하나 우리 서사시 하나가 나오죠. 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의 형이고 제우스에게서 헤파이스토스 대장간 제장장인 신에게 불을 훔쳐오고 희망을 가져다주고 대신 제우스의 베개 밑에 있던 정치는 훔칠 수가 없어서 정치는 못 갖다주고 들통 나가지고 결국 제우스한테 이제 그런 까마귀의 간을 쪼아 먹히는 형벌을 받았던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이제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 뒤에 다시 반복이 되니까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인생관이 나옵니다. 362쪽 히브리 사람들의 인생관은 거기 한 문장 보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비첼렘 엘로힘. 엘이라는 것은 원래 중동의 신 이름입니다. 엘 신이죠. 엘 EL 대문자 EL입니다. 여기 엘로힘은 요것을 추상명사로 바꿔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곰이라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곰, 북극곰도 있고 뭐 우리 그 이제 흑곰, 한국의 전통 곰들이 있죠, 그죠? 곰, 또 반달곰도 있고 뭐 여러 곰들이 있는데, 자 곰이라는 고유명사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이 곰을 우리가 샤머니즘적으로 이제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추상명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곰이 아니고 이제 하늘에 있는 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다 보니까 야,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거기다가 님을 하나 붙였어요. 곰님, 달님, 별님, 하늘님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추상명사가 확실히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신격화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로힘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엘이라는 것이 신 이름인데 고유명사야. 기독교의 신 이름은 야훼입니다. 한국에서 여호와라고도, 어떤 분은 여호바라고도 발음하고 어떤 분은 여호와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식 발음은 야훼입니다. 이 야훼는 고유명사니까. 그럼 야훼님 그러면은 이 추상명사가 되면서 보편명사로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야훼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풀을 수가 없는 거야, 이름을. 그래가지고 한 가지 이름을 이제 부르긴 불러야 되니까. 왜냐하면 좋은 신이고 복을 주는 신이고 정의로운 신이고 뭐 인생에 어떤 상담을 주고 위로를 해주니까 자꾸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고대 그리스에서는 오지 말라고 했지만은 이제 유대교 전통으로 가면은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러야 되는데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이름을 아예 만들었어, 인간들이 부르기 위해서.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난 노예고 주인을 불러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제 주님이라고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좀 더 좀 리얼하게 번역하면 임자야, 임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분이 부르시나요? 임자. 여보 당신이란 말도 있고 임자 이렇게 부르는데 님이란 뜻이죠. 님. 떠받쳐줘야 할 사람이 님입니다. 어쨌든 비첼렘 엘로힘이라는 거는 이 하나님이라고도 이제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쪽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캐톨릭 쪽은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고 우리 처음에 그 이제 그리스도교가 들어올 때는 한울림이라고 했어요. 한울림. 아래아가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사견인데 기독교라는 표현은 버려야 됩니다. 요거는 음차예요, 그냥. 그리스도스를 기독이라고 발음대로 적어 놓은 거죠. 기독하고 그리스도가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리스도 하면은 기독 이렇게 되나요? 이런 엉터리 발음으로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정확히 그리스도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그리스도까지는 뭐 용납한다 하더라도 기독은 좀 이제 바꿔야 되지 않는가. 말도 뜻도 모르는 말을 그냥 써서는 곤란하고 그리스도스 이렇게 써야 정확한 표현이 될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는 영어의 God를 번역하거든요. God이라는 거는 선물을 주는 자, 복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뭐 부활이라는 말도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죠. 뭐 등등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들을 해서 믿는다면 좀 올바로 믿어야 되겠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한다면은 신의 형상대로, 또는 이제 그 신이 야훼라고 한다면은 야훼의 형상대로, 또 주님이라고 불렀다면은 뭐 주인님 형상대로 이렇게 좀 더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가치관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6절 이하에 나오는 거 한번 보시죠. 킹 제임스,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것 때문에 오늘날 영국이 된 거고 서양이 이 영어권이 된 이유가 바로 킹 제임스 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이 영어가 전 세계에 패권을 주게 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평등이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도 잘난 놈이 없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신 앞에서 평등하고 오직 신의 명령에만 복종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저마다 잘난 놈들이고, 자, 유대교 전통으로 오니까 잘난 놈은 아무도 없고 오직 신만이 잘났어. 아주 극명하게 대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362쪽 맨 밑에부터 시작되는 거는, 자, 이제 인생관 안에 그 사회 정치관, 공동체에 관한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회라는 것은 모여살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혼자 산다면은 홀로살이에는 뭐 인생관이고 말고 이런 게 있을까요? 반면에 이제 모여 산다면은 경쟁도 있고 서로 도와야 되거나 또는 어떤 갈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람직한 올바른 삶의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게 잘 안 되니까 정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정치라는 건, 정자라는 건 바루다는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치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이죠. 다스린다는 것은 어디에 다다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멍청이 있으면 깨워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해서 그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이 정치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그리스 전통에서 이렇게 사회 또는 정치에 관한 관점이 어떤 것인지 요걸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으로 특징을 지었다고 한다면은 363쪽부터 진행되는 것은 아레떼라는 개념입니다. 아레떼. 이 아레떼라는 말은 아트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직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트, 예술이란 뜻인데요. 예술, 빼어남, 뛰어남을 예술이라고 그러죠. 뭐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을 하면 잘한다, 감탄할 정도로 잘하면 빼어나다. 근데 이건 신의 경지다, 뛰어나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예술의 경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아레떼라는 기본 뜻은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잘하면 아레떼입니다. 그럼 보다 잘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가장 잘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레떼에는 비교급으로서 최상, 가장 좋음이라는 그 최상의 목표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돼서 제가 그냥 코믹하게 그냥 번역을 하나. 이거는 낱말투 번역은 아니야. 그냥 잊지 말라고. 아리따움. 그 아레떼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해가지고 최고 가장 좋은 상태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아리따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장 아리따운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기술, 능력 또는 태도 이런 것들을 충관해서 아레떼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개인에게도 아랫대가 있고 공동체에도 아랫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리따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모여살이의 아름다움도 있는 거죠. 그럼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우리 그 리버의 책을 보면 개인은 도덕적인데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인 공동체, 사회.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까요? 오바마가 이제 퇴임하기 위한 만찬을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죠, 그죠? 많은 기자들 불러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오바마를 비판하는 기자가 계속 오바마가 연설하고 있는데 계속 질문을 해요. 어쩌고 보셨어요? 생중계로 봤는데 CNN 막 오바마가 한마디 합니다. 여긴 우리 집이다. 마이 홈. 응? 우리 집이다. 당신은 내가 초청한 것이고 예의를 지켜달라. 남의 집에 온 사람이 이따가 충분히 질문할 기회를 드릴 텐데 주인이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이게 예의지. 예의를 지켜달라.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막 그래요. 그러니까 또 부탁을 해요. 예의를 좀 지켜달라. 안 그러면 아무튼 이렇게 질서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또 그러니까 결국은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끌고 나가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오바마 인격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에티켓을 지키라는 거예요. 남의 집에 와가 초청을 받았으면 아니 손님으로 왔으면 손님 노릇을 해야지. 여기가 뭐 당신들이 나를 초청해가지고 내가 무슨 신문 받고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이제 당신들 궁금한 거 또 이제 국민들에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꼭 이제 부시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잖아요. 부시가 정직했다. 또 자기 가치관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갔다. 뭐 이런 거 비판하 또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아주 좋고 유머러스하면서 인격을 갖춰서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한마디로 미국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이번에 트럼프를 보면서는 미국 망했다. 곤란하죠, 그죠? 너무 지금 심각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쨌든 말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개인의 뛰어남이라는 거하고 공동체의 뛰어남이 늘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오바마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미국이 뛰어나느냐? 미국이 전쟁을 하잖아. 악마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은 뛰어나도 공동체는 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문제는 좀 구분이 돼서 한 장 넘겨보시죠. 그럼 이제 이게 문제니까 두 번째 단락에 그 한 문장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신들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클레오스, 명성, 명예를 추구하는 저마다 잘난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이게 플라톤이 고민했던 거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이 첫 번째 이 지금 5장의 아주 핵심 주제입니다. 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개인적인 클레오스만을 좇는 사회는 시민사회를 이룰 수 없다. 무질서해진다는 거죠. 아나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이것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질서를 잡았을 때는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 죽는 것을 명예로 생각할 때는 아테네가 최고 번성했지만 뿔뿔이 흩어지고 저마다 잘났다고 하면서 누가 참주가 되면 죽이고 지가 참주되고 이런 시절에 아테네는 급격히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개인적 클레오스가 있다면 공동체적 클레오스도 있는 것이죠. 이걸 영웅주의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영웅이라는 이 말은 수컷이라는 뜻입니다. 수컷들은 목을 길게 빼고 저만 잘났다고 막 우기잖아요. 그리고 다수의 암컷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다른 수컷이 자기 암컷을 거느리기만 하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수컷주의, 영웅주의랑 딱 맞네요. 자, 이러한 이제 수컷주의의 결론은 뭡니까? 반사회주의죠. 결국 공동체가 나를 거부하면 나도 공동체를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잘난 척하는 잘난 놈들을 공동체가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지 멋대로 할 텐데 향락에 빠지고 태폐에 빠지고 폭력을 일삼고 독재를 일삼을 텐데 결국은 그 공동체가 그를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럼 그는 반드시 공동체를 배신하거나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가는 거죠. 어떠한 독재도 이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잘 된다고 해가지고 독재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길게 볼 수 있는 눈을 못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것을 옹호한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이 있었습니다. 365쪽 국가 일본에서 트라시마코스라는 귀족이 한 명 나오죠. 정치가입니다. 트라시마코스가 곧 세 줄 내려가면 마음대로 할 권리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이제 그리스어로는 에쿠시아라고 합니다. 에쿠시아. 예를 들자면은 그 도깨비 감투를 쓰는 거야. 또는 기계수의 반지,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을 갖게 돼요.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의 견제 또는 어느 누구의 통제, 법이라든지 이것에 통제나 처벌을 받지 않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권력을 누군가의 손에 쥐어준다면 그 사람이 도덕적일까요? 그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할까요? 그 사람이 선을 행할까요? 아니면 악마짓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트라시마코스는 분명히 강자는 제 멋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자의 도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맞서 싸우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인데요. 자, 그럼 어떻게 이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코스 강자의 논리 또는 이제 자연 상태의 논리를 어떻게 그러면은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방법을 간단히 먼저 그 결론부터 얘기하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65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폴리스의 집단 생활에 참여하는 것.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데미 우르고이 공무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는 뭐 어떤 민회라든지 공무원이 된다든지 또는 전쟁에 참전한다든지 이렇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공적 생활. 이게 이제 무급일 때도 있고 유급일 때도 있었는데 주로 무급이었습니다. 자기가 돈 내서 참여하는 거죠. 이런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 줌으로써 공적인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따라서 개인의 이런 명예 추구를 좀 억누르면서 반대로 공동체가 이룬 업적을 개인화하는 거죠.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페리클레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했던 것이죠. 가장 쉽게 했던 게 뭡니까? 파르테논 신전 짓고, 아크로폴리스 만들고, 신메타나 되는 그 아테나 여신상을 만드는 거. 보기만 하면 뭐야? 우리가 승리한 거야. 우리가 승리한 거야. 저게 우리를 상징하는 거죠. 그게 어디로 가 있습니까? 자유여신상으로 가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국가의 승리가 개인의 승리 이렇게 동일시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군중 정치라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이제 트라시마코스의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영웅주의적이고 수컷주의 이것을 극복하면서도 클레오스에 대한 추구는 여전히 지속하는 이런 해법을 찾아냈다는 것이죠. 이것을 366쪽으로 오면은 두 번째 줄에 아랫대의 정치화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플라톤 이거에 대해 반대해요. 아랫대의 정치화 이렇게 개인의 클레오스를 공동체에 대한 클레오스로 전환시키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플라톤은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결국 이건 애국주의, 민족주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국수주의하고도 연결되는 거야. 일본이 최고야. 이렇게 국수주의로 빠져들고 결국은 제국주의로 넘어가게 되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오히려 독재와 참주 정치로 이어지는 더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맹목적이 되는 거죠. 이런 맹목성, 개인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위험, 이런 것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랫대의 정치화에 대해서 플라톤이 반대는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비범한 자의 문제라고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요. 뭐라고 이름 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비범이라는 건 평범을 뛰어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자죠. 뛰어난 자를 강조했던 철학자가 또 한 명 있죠. 니체입니다. 니체 이버멘시 초인이냐, 그죠? 뛰어난 사람을 강조한 사람이 있어, 그죠? 과연 슈퍼스타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배트맨이, 슈퍼맨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또는 뭐 좀 더 종교적으로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구원의 문제를 영웅에게로 돌리는 이제 해결 방식이 하나 있고, 영웅이 있다 하더라도, 신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구원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원론적인 또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비범한 자의 문제를 한번 먼저 해결을 해보죠. 367쪽으로 오면 이 비범한 인물의 전형으로 알키비아데스를 꼽고 있습니다. 일단 알키비아데스는 아레테의 정체를 거부하고 있죠. 개인의 아레테를 고집했습니다. 거꾸로도 이렇게 얘기했네요. 모든 아테네인들은 나같이 뛰어난 인물을 사랑해야 된다. 그 너희들의 의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이제 했었는데요. 얘도 재미있습니다. 367쪽 각주 7번 보면,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소년이었을 때, 소년이 이제 정의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좀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친구랑 놀다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손가락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너 왜 계집애처럼 무냐? 그러자 알키비아데스 뭐라고 답변했다는 거야. 이야, 사자처럼 문 거야. 물긴 물었는데, 그죠? 뭘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자기 행동에 대한 과대망상이죠. 모든 걸 부풀려서 해석하는 과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369쪽으로 오면은 두 번째 단락,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아버지가 일찍 죽고 결국 페리클레스의 밑에서 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키비아데스가 그 유명한 페리클레스 아래에서 컸는데 왜 이렇게 건방진 그 자만한 거만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게 이제 결국 타고난 인품, 성품, 성격을 말하는 거죠. 이름 고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자, 요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알키비아데스는 꽃같이 아름다운 청년이었고, 그래서 좀 이따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모든 아테네의 어른들이 사모했던 동성애 부분이야. 이런 인물이었고 귀족이었고 또 명성도 자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출중했어. 그런 아테네의 영웅이었던 알키비아데스가 결국은 아테네의 파멸에 이제 원흉이 됐다. 이렇게 된다. 왜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지를 보자는 거죠. 첫 번째 이제 370쪽 보니까 그 기원전 451년, 기원전 404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60년 뒤에 완전히 아테네는 사라지게 되는데,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 전후로 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이 완전히 만개하게 돼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런 지적 이제 흐름이 이제 꽃피우게 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전 단계이네요. 시칠리아 섬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공격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근데 알키비아데스가 막 우겨가지고 이제 미네에서 아테네인들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시칠리아 섬을 공격해서 우리가 식민지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는데 출정하기 바로 전에 이제 그 4줄 내려가면은 헤르메스 신상의 얼굴과 손길을 훼손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키비아데스 소행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오른쪽으로 가보면 알키비아데스의 정적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당시 아테네에는 3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귀족파인데 이건 이제 토지파라고도 알려진 토지파, 귀족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귀족들이에요. 소수겠죠, 그죠? 하지만 이 귀족파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솔론의 개혁 이전 그 토지 소유를 넓혀가면서 농민들을 전부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테네의 실질적인 이제 기득권 세력이었죠. 두 번째는 해안을 이제 쭉 경계를 해서 해안파들이 있었는데 이 해안파들은 주로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이네요. 그래서 해안파들이 또 하나의 실권을 쥐고 있었어요. 해상무역을 통해 가지고. 그 또 하나의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는데 이 다수들은 결국 농토를 잃어버리고 산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산악파라고 불렀어요. 이 3개의 파가 서로 갈등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 현실을 좀 이해하시고 나면은 알키비아데스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겠습니까? 귀족파를 대변하고 있겠죠. 나머지 정적들에 의해서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미움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적들이 알키비아데스의 소행이라고 몰아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르메스는 도둑의 신이기도 하고 경계의 신이기도 해가지고 전쟁을 이제 할 때는 경계를 넓히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헤르메스 신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근데 헤르메스 신상을 파괴했으니 이제 아테네에게 불행이 올 거라고 보고 불행이 온다는 것은 곧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벌을 받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신성 모독을 범한 알키비아데스를 죽이거나 추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잡아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알키비아데스는 내가 충분히 그리스 아테네의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봤지만은 출정 기일이 좀 앞당겨지는 바람에 설득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추방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알키비아는 그냥 자기의 정적인 자기의 적국인 스파르타 망명을 하게 돼요. 조국을 배신한 거죠. 그 다음 장에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스파르타 가서 또 그 뛰어난 놈이니까 영웅이니까 또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머리도 짧게 자르고 뭐 그랬다는데 어쨌든 스파르타의 습성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스파르타인처럼 살게 돼. 그리고 갑자기 스파르타에서 아테네를 침공하려고 하면서 알키비아데스를 선봉장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알키비아데스가 야 차마 그건 내가 할 수 없다. 응? 그래가지고 다시 모든 그리스 플리스의 적대국인 페르시아로 또 망명을 하게 됩니다. 또 스파르타를 배신한 거죠. 페르시아 가가지고 또 특이하게 거기서도 또 융성한 대접을 받게 돼. 그리고는 이제 페르시아에 있다가 이제 그 아테네가 점점점 몰락의 길을 가게 되자 아테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뛰어난 알키비아데스만 아테네로 돌아온다면 아테네는 순식간에 이제 재기할 수 있다. 그래서 막 그 모든 아테네 시민들이
알키비아데스의 귀향을 바라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소개한 그 서사시 비극이 개구리라는 거 맨 374쪽에 있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그 두 번째 서사시에 나오죠, 그죠? 이 알키비아데스를 아테네로 부르는 아테네 그 알키비아데스의 귀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죠, 그죠? 아테네 시민들은 그를 사랑하고 증오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테네는 지금 위기예요. 정치적 혼란이고 스파르타한테 밀리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아테네를 구원할 자는 오직 알키비아데스 뿐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알키비아데스는요, 이것도 정적의 모함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안 돌아가요. 그리고 계속 계산하다가 한 4, 5년 계산하다가 나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마치 나폴레옹의 귀환처럼 그런 융숭한 대접을 받게 돼. 하지만 결국은 정적들에 의해서 그 기존에 이제 30인 이러한 과주 체제를 운영하고 있던 때에서 정적들의 입장에서 알키비아데스 귀환은 뭐예요? 모든 실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알키비아데스가 아테네로 돌아와가지고는 결국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살과 더불어 아테네도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리베카가 묻는 질문은 그거예요. 개인의 클레오스를 추구하던 알키비아데스는 결국 자신의 명성과 명예를 쫓다가 제 멋대로 하다가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82쪽.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도 얘기하자. 오늘은 오늘날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질과 능력을 개발해라. 그래서 네가 되고자 하는 그런 네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 소질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개인의 클레오스를 추구하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랬을 경우 그것이 공동체의 파멸로 이어지지 않으려면은 그 사람에게, 그 뛰어난 개인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될까? 공동체 의식, 시민 의식, 또 도덕 의식, 올바름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심어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도덕 의식, 아랫대라든지 올바름은 가르칠 수 있는 걸까요? 요거 묻는 거야. 그러니까 덕이라고 말하는 이 아랫대를 우리가 올바른 쪽으로, 무질서를 낳고 공동체의 파멸로 이어지는 그런 아랫대가 아니라 공동체도 함께 번영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아랫대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교육이죠, 그죠? 전환이네. 과연 아랫대는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게 되고,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게 누군가요? 어른은 가르칠 수 없죠. 노인은 배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실감이 나요. 저도 점점점 어디 가면 떠들기 좋아하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점점 줄어들어. 이거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노인은 가르치기 힘들다는 건데 모든 노인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멋진 이제 노인도 있어서 배우기를 좋아하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루소의 에밀을 보면요,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루소의 에밀에 보면은 자연 상태에서의 어떤 이러한 그 올바른 교육법을 얘기하고 있죠. 루소는 어떻게 그 소년을 가르치라고, 에밀이 이제 소년인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냐면 학문과 예술을 강요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오늘날식의 한국에서 말하는 주입식 교육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게 올바른 거야, 이게 지식이야, 이걸 막 이제 학생들에게 주입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학생 자신의 내면에 깃들여 있는 자연적인 성향을 일깨워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죠? 마치 우리가 사과나무를 기를 때
사과나무에 물 주고 햇볕 주면 되는 것이지 조장 막 끄집어서 키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주의적 교육법으로는 내적인 자신의 소질을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 기다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루소가 바로 이렇게 그 플라톤의 교육론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한마디 낱말을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382쪽 두 번째 단락 첫 문장 소년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파이스가 소년이고요. 파이데이아 하면은 교육학이라고도 우리 알고 있죠. 소년을 이끌어가는 건데 에라스티아라는 에라스티아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에라스티아라는 것은 에로스하고 연결되는 낱말인데 불타는 사랑이에요. 그냥 뜨뜻미지근한 사랑이 아니고 뜨거운 사랑. 그러면 좀 이상하네. 소년에 대한 뜨거운 사랑. 누가 소년을 사랑할까요? 소녀가? 아니면은 남자 어른이? 여기서 남자 어른이 미 소년을 사랑하는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소년이 몇 살부터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수염이 나면 소년이 아니다. 솜털은 좋아, 수염은 나빠 이런 거네요. 소년에 대한 범위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12세에서 18세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84쪽으로 가겠습니다. 재미난 표현 네 번째 줄. 한국에서 나이를 칠 때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치죠. 미국은 어떤가요? 유럽? 응? 그렇죠. 자기 이제 뭐 태어났다고 산 살은 아니지 빵살이지 빵살. 그래서 만으로 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쳤다는 거네요. 재미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는 세계관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85쪽으로 오면 이제 사랑에 관한 얘기 시작이 되죠. 우리 화랑도 이해하시는 화랑? 세송옥에? 화랑이라는 것은 꽃학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남자라는 뜻이야. 화랑들은 화장을 했습니다. 치장을 하고 깃을 꽂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물론 활도 쓰고 말도 타고 또 이제 글씨도 그림도 그리고 다 했죠, 그죠? 화랑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정말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뭐 가끔 보면 동성애적인 요소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아버지 없이 낳은 아이를 뭐라고 그래? 사생아. 아니 사생아 말고 혼외자식. 혼외자식.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디나 써놨나? 일단 생각나는 말씀 드릴게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신라 시대 때는 통일신라 이전 신라 때는 모기가 자꾸 모니까 그냥 신라 때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뭐 족보 가지고 하는 것처럼 성씨를 가지고 왕족 귀족을 따진 게 아니고 사는 지역을 가지고 왕족 귀족을 따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면 전부 왕족이고 여기 살면 귀족이야. 구분하려니까 성을 쳐야 되죠, 그죠? 담을 쳐야 돼 이렇게. 담인데 항상 넘어가고 싶죠. 이제 어떤 놈들은 안에 이제 그 궁주라는 게 뭐냐면 이제 왕이 왕비를 드리고 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또 따로 이렇게 궁을 지어서 거기에 여자를 이제 모셔서 그 지역 그 집은 전부 그 여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궁주라고 그래. 근데 그 궁주가 너무 아립다워. 그러니까 어떤 놈이 화랑이 담치기를 넘어가. 요걸 또 왕이 잘 알고 있으니까 주변에 해자라는 걸 이렇게 해놔. 왜 웅덩이 파놓고 밑에다가 창 꽂아놓고 해가지고 담치기하다 꽂아 죽는 놈. 꼭 그런 놈들이 나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담을 타 넘어 들어가가지고 궁주가 아이를 뱄어. 그러면은
궁주를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핀 궁주를 죽여야 되는지, 그래서 그 남자도 잡아와서 죽여야 되는지, 그 왕이 신문합니다. 근데 첫 번째 묻는 게 있어. 니네들이 사랑하는 사이야? 네, 그럼 다 살려주고 내보내. 둘이 살게끔. 그러니까 사랑이면 다 모든 문제가 용서가 되는 거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화랑이 있어. 내가 이 화랑이 결혼을 했어. 근데 아내가 너무 이뻐. 근데 그거를 화랑이 알아. 그럼 자기 아내를 갖다 바쳐. 그리고 그 아내가 아이를 낳고 다시 이제 그 임금이 딱 하야를 하면은 아내를 데리고 아이까지 데리고 와. 해가지고 잘 길러. 우리가 생각하는 신라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의 교육,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상스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라 전통의 우리 역사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야. 신라의 진실을 다 외면해 우리는. 신라는 화랑이라는 거 이걸 통해 가지고 정말 아름다움을 극단적으로 사랑했던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다 이제 끊어내고 오직 뭐 세속오개 같은 국가를 위해 초계같이 목숨을 버리는 관창 이런 경우만 이제 극대화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여기 지금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도 동성애라는 것을 우리가 상스럽게 보고 있잖아요. 기독교 전통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런가?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주 29 있는 부분. 동성애는 두 가지의 차원이 결합되어 있는 거였다. 하나는 교육적 관계, 두 번째는 성적 관계. 아, 두 가지 다 있었네요. 근데 왜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을까요? 그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어떤 본질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성적 요소라는 것은, 에로스라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적용한다면 남녀의 교육, 우리 남자를 교육할 때는 반드시 여자를 이용해야 되고 여자를 이용할 때는 남자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교육을 통해 가지고 남녀가 함께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녀를 분리하는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식의 교육이 아니고 이 에로스 성적인 관계를 잘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보다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소년의 경우에는 미숙하다고 봤어. 그러니까 이 미숙한 아이를 원숙하고 또 정치적인 의식, 올바른 의식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똑같아. 에밀하고 에밀에 나오는 교육자하고 여기 나오는 어른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정말 키워볼 만한,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런 네 소년을 택하고 그 네 소년도 나를 택해서 이거 내가 동성애가 되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묶어가지고 순수한 마음이잖아. 해가지고 올바른 방식으로 이끌어주는 거. 돈 받고 이끌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무로 이끌어주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를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본 거죠. 이 에로스가 없으면 이미 교육이 아닌 거야.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또 나를 사랑해 주는지를 또 확인해야 돼. 이 사랑의 관계가 성립된 뒤에만 가르치라는 거죠. 배움도 마찬가지니까 배움과 가르침의 선행 조건이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랑, 에로스라는 거예요. 아직 에로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못 드렸지만은 어쨌든 우리말 사랑은 사르다에서 왔어요. 불타오르다. 불타오르다의 중요한 뜻은 뭐냐면 이렇게 장작이 있어요. 여기 남자 여자 해도 좋고 부모와 자식이어도 좋고 장작개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에 이제 불이 붙었어. 그 모닥불이죠. 이렇게 불꽃이 타오르죠. 요 불꽃을 우리가 벗이라고 하잖아요. 타오르는 불꽃을 벗이니까 타오르게 하는 불꽃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죠. 이 가치야. 가르치는 이유는 밝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르침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랑에 존재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타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서로 타오르지 못하는 건 아예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가르침으로 가야 되는 거죠. 교수님, 예. 유복자예요. 유복자, 맞아, 유복자. 예. 이름이 너무 재밌잖아. 복 있는 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얻어진 모든 아이는 다 복이 있는 자야. 하늘의 복을 받은 자죠. 부정적인 의미는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자, 386쪽으로 오면은 시간이 많이 갔나? 12시 안 됐습니다. 386쪽으로 오면은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데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달라, 세 번째 줄. 젊음의 향기로운 꽃 속에서 사랑에 빠졌을 때 그는 허벅지와 달콤한 입을 갈망했네. 좀 시처럼 들리시죠? 젊음의 향기로운 꽃, 이제 알키비아데스를 떠올린다면은 미 소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소년. 근데 왜 허벅지가 나왔을까요? 그 왜 우리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뭐 제우스 같은 신들이 어디서 나와요? 뭐 허벅지에서 나와요. 이런 사랑의 본질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허벅지로부터 나오고 또 그 시탈타 부처님은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겨드랑이에서 나오고.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탄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이고 보다 고차원적인 사랑을 통해서 잉태되고 출산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허벅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흔히 말하는 남녀의 성교라는 삽입이라는 개념을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좀 질이 떨어지는 사랑이라고 봤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성기가 삽입되는 그 경우 여자 취급을 받는 사람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고 봐가지고 진정한 사랑, 플라토닉 러브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경우에는 삽입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허벅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애의 경우에는 삽입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진정한 사랑의 단계까지 못 간다고 봤고, 이 동성애, 특히 이제 한쪽이 다른 쪽을 이렇게 진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사랑의 관계, 상승이나 전환이라는 또는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종류의 사랑이 보다 가치 있는 사랑이라고 봤던 것이죠. 이런 걸 이해하면은 상스러움이 좀 덜해지죠. 각주 32번도 재미있으니까 잠깐만 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뭐 단어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세하지 않아서 좀 아쉽긴 했어요. 아가페가 있죠. 아가페. 이거는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했지만은 이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 그러니까 아낌없이 베푼다요. 그러니까 아가페니까 좀 약간 비슷하네. 아낌없이 베푼다. 네, 경강부회지만 네. 어쨌든 아가페는 아낌없이 베푸는 거죠. 다음에 이제 포토스는 격정이라는 뜻도 나중에 갖게 되는 열망이죠. 근데 열망인데 이런 거예요. 이제 해리 씨가 사랑하는 남자가 떠나버렸어. 그럼 가슴이 찢어지잖아. 이런 사랑. 이게 이제 포토스. 격정, 겪음, 고통, 페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불타오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터니까 불타오르는 게 되죠. 비슷한, 그러니까 경강부회를 해가지고 뭔가 연결을 시켜보고 싶은 거야. 말놀이를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히메로스는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말로는 좀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대신 제가 새로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 발견한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말에 그 다에다가 시옷 붙이는 닷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져. 지금은 상어가 됐는데 원래 쓰이던 말입니다. 닷. 우리가 이제 손에 닿다, 닿다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우리 남녀간에 손잡으면 짜릿하잖아요. 이런 짜릿함. 이게 원래 다솜이라는 게 이제 촉각이라는 뜻. 촉각, 다솜, 닿다. 닿아서 느껴지는 감각이 촉각이잖아요. 이게 닷이야. 근데 이것도 자꾸 닿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닷이야. 시옷. 그리고 우리 뭐 돛이라든지 또 배가 이렇게 땅에 이렇게 할 때 그 내리는 것도 돛이잖아요. 닿는 거줍니다. 돛이라는 것은 바람을 이제 받는 것이고 닿다라는 개념으로 세 개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 말하는 히메로스는 그런 겁니다. 몸이 하나의 기관이 돼서 거기에 닿아지는 모든 것, 그런 막 좋아하고 막 전율을 느끼고 하는 이런 사랑, 여기 히메로스입니다. 강조하려고 하는 맨 마지막에는 에로스이네요. 에로스인데 오른쪽으로 가보면 387쪽 마지막 문장, A에서 B로 이동하는 편도 차표이다. 편도니까 어쨌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치닫는 사랑이네. 그리고 열망하는 거죠. 그리고 일방적인 거, 짝사랑같이 지독한 갈망 이렇게 표현했는데 에로스에 대한 정확한 뜻은 아니에요. 에로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뒤쫓음입니다. 뒤쫓음.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쫓다 그러면은 왜 우리 지금 모기가 여기 날아다니니까 우리 쫓잖아요. 모기를 쫓아. 이때 쫓다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찢다하고 연결된 찢다. 쫓다는 뭐냐면 요걸 물리치거나 찢어 발기기 위해서 잡으려고 하는 거는 쫓다야. 그러니까 적을 쫓다 그러면은 적이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적을 물리치해서 죽이려고 뒤따르는 것은 쌍지읒을 쓰는 쫓다이고 헛지읒을 쓰면 쫓다는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 바라는 거,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하는 거, 이건 쫓다입니다. 뒤 쫓다 그러면은 에로스야. 에로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해가지고 자꾸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은 멀어져 자꾸. 점점 멀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뛰고 더 뛰어가지고는 지치죠, 그죠? 에로스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뒤따라가고 뒤쫓는 그러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우리말로 추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종류를 쭉 얘기했는데 여기 하나 좀 더 빠졌죠, 그죠? 필리아라는 사랑은 빠져 있어요. 필리아라는 것은 이제 키워내고자 하는 아끼는 사랑이야. 돌보는 사랑. 그 뭘 돌보냐면 씨앗을 돌보는 거야. 씨앗. 그러니까 나의 가능성,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거, 이것이 필리아입니다. 내가 내 몸은 소중하잖아. 그러니까 건강하게 막 운동해야 되고 내가 내 몸을 돌보는 거, 필리아죠. 만약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좋아한다면 내 피아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겠잖아요. 갈고 닦는 거, 이게 필리아예요. 그러니까 필리아라는 것은 돌보는 사랑인데 갈고 닦아서 나에게 주어진 그 소질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갈고 닦아 나가는 사랑, 이것이 필리아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을 쭉 얘기했고, 저는 이제 우리말로는 사랑의 종류를 한 20가지 정도를 이제 찾아내서 쭉 설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는 몇 가지 안 되죠, 그죠? 네. 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88쪽으로 오면은, 에로스에 대한 신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파네스가 얘기해주고 있는, 뭐 이제 그 향연, 플라톤의 그 심포지움이라는 향연이라는 책에 그 당시 최고의 그 비극 작가, 플라톤이 비극 작가가 되고 싶었다는 건 아시죠, 그죠? 그 비극 작가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에로스 신화를 설명해요.
지금 에로스 중요하죠. 뭔가 뒤쫓는다고 그랬어요. 가치를 뒤쫓고 사랑할 만한 어떤 것 뒤쫓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에로스 신화 가운데 비극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 그 부분이 388쪽에 나옵니다. 제우스가 원래 인간들이 자웅동체라는 거야. 그래서 동그랗게 생겼고 공처럼 굴러다녀. 그리고 지혜가 있어. 티탄족처럼 빠르고 힘이 세면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티탄족보다 더 위험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놈들이 올림푸스로 쳐들어오면 티탄족이 다 올림푸스를 초토화시킨 것처럼 아마 올림푸스가 파괴될 거라고 봐가지고 저 신들이 인간들을 어떻게든 경계를 하기 위해서 삶은 달걀 반으로 쪼개듯이 인간들을 반으로 쪼개서 힘을 좀 약화시키려고 해서 아폴론 시켜가지고 전부 쪼개버렸어. 그리고는 이 주제를 알라고 해가지고 머리를 자기 쪼개진 반쪽을 보도록 이렇게 했어. 근데 쪼개진 거니까 너무 흉측해가지고 이거 살갗을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묶었어. 여기 뭐야? 배꼽. 응? 그리고 이제 네 주제를 알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런데 바로 사람들은 원래 내가 한 몸이었기 때문에 반으로 나뉜 다른 쪽을 찾아서 평생 헤매게 돼. 왜? 제우스가 막 섞어놨거든. 반쪽을 다 섞어놔가지고 진정한 반쪽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됐어. 그래서 영혼을 통해서 서로의 반쪽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는 과정, 이것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로스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눠져 있는 반쪽을 찾아도 실제 하나가 될 수는 없어. 그리고 계속 의심이 들어. 이게 진짜 진정한 반쪽일지 아니면 이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어느 순간 되면 또 의심하게 되고 바람피게 되고 이렇게 인간의 어떤 불안전성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에로스는 내가 뒤쫓고자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소유할 수는 없는, 그래서 영원히 뒤쫓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이야. 이게 바로 플라톤이 전제하고 있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 그렇다면은 교육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바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교육할 수는 없잖아. 인간의 본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에로스는 너무나 강한 힘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내버려둬서는 처음에 얘기했던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 같은 거였잖아요. 한 마리 말은 막 지 멋대로 가가지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사람다운 삶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이성이라는 이 말은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고, 문제는 통제를 한다면 어디를 통제해야 돼? 항상 요 감정이라는 에로스라는 쪽을 통제해야 되는 거죠. 이걸 잘 통제하기만 하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로스가 없이는 이 이성만 가지고는 이 마차를 끌고 갈 힘은 없어. 그러니까 끌고 가는 힘은 감정과 에로스가 갖고 있는 것이고, 방향은 로고스가 갖고 있는 거죠. 정해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했을 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에로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할 것이냐. 원래 주어진 그 충동애로 내몰리지 않고 잘 조율 또는 잘 억제를 해가지고 이성이 가르치는 대로 갈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게 교육의 핵심이라고 본 거죠. 감성을 통제해서 이성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교육이네요. 그 알키비아데스 같은 사람은 그러면 과연 교육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물음이었죠, 그죠? 그 뛰어난 클레오스만을 추구하는 제멋대로인 이 영웅을, 스콧을 잘 길들여가지고 공동체에게도 덕이 되고 득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육은 결국은 바꿔주는 거네.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393쪽으로 오면은 잠시 커피. 그 커피가 아까부터 먹고 싶었는데. 취했다.
길면 우리 토론할 시간이 좀 주는데 조금 쉽시다 그래도 그러면은